김종인 선대위 지도부가 총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30 세대에 큰 실망을 줬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 선대위 집중 취재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뉴스에이에 출연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제 22사단 절책을 넘어 월북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14개월 전 이른바 전투기순으로 화제가 됐던 기계체조 경력의 30살 탈북자입니다. 스포츠센터에서 70cm 막대기로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폭행 이후 4차례나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1차 출동 당시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 방에 끼얹고 애가 벗고 있으면 그때 만약에 1부라도 불렀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인도네시아가 자국 물량 확보를 위해 석탄 수출 한 달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을 겪었던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시장에선 벌써 석탄 가격 급등 우려가 나옵니다. (2022년) 새해 처음 인사드립니다.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벽두부터 긴박한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선대위 직속기구 인사들,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일괄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월 말까지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면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는데요. 오늘 긴박했던 국민의힘 상황 첫 소식으로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본부장들이 모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까지 던졌습니다. 먼저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내대표인 저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도 일괄 사퇴했습니다. 선대위 일괄 사의 표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오후 본부장단 일괄 사퇴안을 보고받은 뒤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발표할 줄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로서는 지금 갑작스럽게 자기 그런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심정적으로 괴로운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윤 후보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뭐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고 이준석 대표와 젠더 갈등을 벌였던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도 물러났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총사퇴 촉구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새 판짜기 공을 넘겨받은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취소 직전엔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다며 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반성도 했습니다. 종일 고민이 깊은 이 윤 후보의 하루를 이민찬 기자가 이어갑니다. 한국권에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일괄 사의 표명 소식을 접한 뒤 서민금융 공약 발표 등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선대위 개편에 지지율 하락 영향 미쳤을까요? 윤 후보는 권성동 사무총장,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과 당사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향후 선대위 운영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선대위 인사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숙고하며 새판 짜기에 들어간 겁니다. 선대위 개편 방안으로는 윤 후보 비서실 축소가 꼽힙니다. 윤 후보 직속으로 움직이던 정무, 일정, 메시지 팀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SNS에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며 청년 세대와 공감하는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다며 사과한 겁니다. 선대위 쇄신과 발맞춰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사과하고 낮은 자세로 청년들에게 다가간 건데 향후 2030 세대가 선대위 전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는 조만간 선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선대위 구성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새해 시작부터 충격파를 던진 국민의힘 상황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선대위 개편설은 악의적인 공세다 이런 얘기를 했던 윤석열 후보가 왜 이 마음을 바꾼 겁니까? 바로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새해 들어 발표된 이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해 드릴 건데요. 이 위기 상황 속에 앞으로 20일 동안 승부를 보지 않으면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20일인가요? 네, 먼저 김종일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오늘 발언을 듣고 계속 이어가 보죠. 이번에 연말을 위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을 1월 말까지 다시 원래 상황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1월 말 바로 이달 29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여론이 반영되는 시간을 감안해서 설 연휴 시작 일주일 전까지 현재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승리가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 설 연휴 이후에는 거리 유세와 법정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흐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대선이 65일 남았는데 네. 자, 대선 후보가 선거 모든 일정을 중단을 했어요.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땜질 수준이 아니라서 이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심기일전의 자세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선대위 관계자 설명을 한 건데요. 윤 후보가 언제 어떤 식으로 활동을 재개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 윤 후보의 일정 중단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향후 역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가 비서실장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했었죠.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인 만큼 윤 후보의 활동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 선대위 조직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기존 선대위 체제를 폭파하고 총괄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선대위 개편 관련해서 계속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앞서서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 개편 작업을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김 위원장이 하는 것 아니냐. 결국 후보 뒤에 상황이 있다. 이런 논란이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앵커의 질문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후보 패싱 아니냐 그랬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뭐 후보한테 얘기를 들을 바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후보 패싱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후보 패싱은 무슨 패싱에 다 알게 되는데. 네,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윤 후보가 선대위 개편안에 대해 어제 저녁 대략적으로 보고받은 건 맞고 이 발표 시점이 오늘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윤 후보가 이 개편안에 동의를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사실 전해주는 사람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데 이 선뜻 개편합시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참, 네. 자, 오늘부터요. 아는 기자 아자의 시청자 질문을 저희가 받기 시작했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선대위의 주요 인사들이 이제 줄줄이 이 사의를 표명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사의 표명이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그런 용도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일단 김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이준석 대표에게는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의총장에서 이 김 원내대표와 김동국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준석 대표의 반응이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기자들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 손학규에게 많이 배웠다. 만약에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사퇴한다고 하면 또 최고위원을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또 누구를 임명할 거냐고 했더니 안철수 대표를 임명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답했다는 건데 이게 조금 설명은 필요한데 이제 2019년에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이때 당대표가 손학규 대표였는데 이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당시에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결국 손 대표 안 그만두고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방법을 썼거든요. 이때를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니까 대표실에서는 이 농담으로 한 거다 이렇게 수습을 하긴 했지만 이 의원총회장에 있던 의원들 뭐 난상 토론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게 제정신이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은 거냐 이런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보면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 이걸 수습을 하려면 그래서요. 앞으로 뭐 아까 20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승부수는 송 기자가 보기에 통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여러 선대위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윤 후보가 이제 일러도 내일까지 적어도 내일까지는 윤 후보가 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워진 당 선대위의 모습이 어떨지 그리고 윤 후보가 행보를 재개한 뒤에 첫 일정과 메시지가 무엇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내일 모레 계속 바쁘겠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새해 증시 개장 첫날을 맞아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색깔인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넥타이 색깔까지 신경 쓰며 주식 투자자들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원래 이 빨간색이 저희 정체성에 잘 안 맞는데 오늘 굳이 이걸 메고 온 이유는 올해는 이 황소가 곰을 확실하게 밀어내고 불장이 되라라는 그런 격려의 취지로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저평가 우량주로 평가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평가된 우량주, 가치주를 사놓으면 언젠가 제자리에 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믿고 투자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를 사면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2030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NFT, 즉 대체불가 토큰을 언급하면서 젊은 층의 적극적인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의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 후보는 선거자금 후원자들에게 NFT를 발행해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산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외면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받아들여서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후보는 내일 경기 광명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정책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신년을 맞아서 12개 여론조사가 쏟아졌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2030을 콕 집어서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여론을 보면 보이는데요. 조윤민 기자가 12개 조사를 다각도로 돌려봤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5개의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곳에서 우세했고 2곳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앞서 새해 첫날 나왔던 여론조사까지 함께 보면 이 12개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7곳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섰고 나머지 5곳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다고 한 이 2030 여론만 따로 떼어놔서 한번 볼까요?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기록한 리얼미터 조사를 제외하고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
4곳의 30대 지지율은 이 후보가 모두 앞섰습니다. 20대의 경우도 이 4곳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2030 지지율에서 유일하게 접전 결과가 나온 이 리얼미터 조사로 12월 한 달간 추세를 보면 변화가 뚜렷합니다. 특히 이 20대의 경우 20% 중반에서 시작한 이 후보가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며 30%대에 안착한 반면 윤 후보는 40%까지 올랐다가 급락한 모습입니다. 후보자 가족 리스크, 사과, 실언 파동들이 이 양쪽에서 다 나왔었는데 이 대표 이탈에 대한 실망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2030 유권자 부동층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이들의 표심이 대선 막판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윤입니다. 자, 아직 승부를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여론을 보면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조사가 많고 여당 지지층은 이미 결집이 뚜렷한 반면 이 보수 진영은 아직 결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남은 65일의 승부처 이현수 기자 보도 보시고 상승세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발표된 12개 여론조사 가운데 차기 대선의 성격이 정권 재창출인지 정권 교체인지를 질문한 10곳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등 3곳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7곳은 여전히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항목별 여론을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지층 결집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경우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후보가 70% 이상 지지를 얻었고 오늘 발표된 5개 조사 모두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층에서도 이재명 후보로의 결집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의 결집도는 약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것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이상으로 앞섰지만 한 곳을 제외한 4곳의 조사에선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부산 경남 PK 지역에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일부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선 승부처로 불리는 서울 지역의 경우 오늘 발표된 5곳 조사 모두 오차 범위 내 혼전 양상입니다. 서울, 충청, PK 지역은 변동성이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보수층이 재결집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수층의 결집 여부가 향후 지지율 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저희 오픈 스튜디오 방문한 첫 번째 손님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지지율 10% 넘었습니다, 이제. 네. 좀 실감을 하십니까? 현장에 나가 보시면? 네, 사실 현장에서는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10%보다? 네,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왜 올랐다고 스스로 좀 돌이켜보면? 아마도 2030 그리고 중도층, 무당층 그분들이 판단 기준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물의 도덕성,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과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네. 그걸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내 후보 중에서 이렇게 보다가 결국은 제가 제일 적임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2030들이 특히나 요즘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 계신데 그런데 또 뭐 선후 관계는 따져봐야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면서 또 안 후보 지지율이 오른 것도 또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석가들은 윤 후보 지지율이 좀 잠시 뭐 옮겨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이 만약에 제가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네. 그게 저한테 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윤 후보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현재 문정부와 싸우면서 얻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 네. 그 반사이익이 상실이 돼서 네. 아마도 앞으로는 정책 비전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지금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자꾸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여당과의 뭐 연대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그 원래 정치 쪽에서 네. 마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쇼고 네. 결국은 저를 제거하고 싶다는 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아, 속도가 다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요. 일이 진행되게 네. 하고 싶었으면 비밀리에 제안을 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대선을 보면 이제 결국 3자 구도로 나와서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도 야권 후보가 혹시 분열이 되면 결국 여당 후보 존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뭐 야권에서는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지금 현재 거대 양당, 기득권 양당 후보 두 분 다 도덕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가족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업무 능력 자체도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보십시오. 누가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인데 네. 그중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층이 지금 상당히 많긴 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역대 없었던 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설 연휴 때 트로이카, 그러니까 뭐 3명 3강 구도를 만들겠다.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건데요. 뭐 비책이 있으십니까? 저는 계속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할 겁니다. 네. 사실 지금 보면은 두 분 다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안 후보와 이제 소통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는데 만나자라고 좀 청을 하면 뭐 만날 의향은 있으십니까? 뭐 누구든 정치인들끼리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안 만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혹시 뭐 단일화된 연대를 제안한다면 그거는 가정법이라 답의하기 어려우실까요? 네, 그거는 지금 네.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아예 않습니다. 고려가 아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 하나는 바뀐다. 이건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워낙 많이 하나뿐만 준비는 아니라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가 바뀔 겁니다. 네. 우선은 국민 통합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양당 중에 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전히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임기 중에 어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네. 그렇게 되면 국정 혼란은 굉장히 심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낙선한 분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감옥에 간다. 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국민 분열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만이 국민 통합을 시킬 수 있다. 네. 정치는 공익을 위한 봉사이다. 네.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새해 첫날인 그제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1년 전 바로 그 부대의 철책을 넘었던 전투 기순의 당사자입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 군의 경계가 2번이나 무너진 것이죠. 남한에서는 어떻게 살다가 월북한 것인지 한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강원도 고성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한 30살 김모 씨. 그제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간 바로 그 월북자로 확인됐습니다. 14개월 만에
귀순자에서 월북자가 된 겁니다. 당시 약 3m 높이 철책을 뛰어넘은 뒤 14시간 만에 발견된 김 씨는 정보당국 조사에서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하며 2차례 시연도 펼쳐 점프 귀순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철책 상단에 달린 감지 센서에 나사가 풀려 있어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경보음은 울렸지만 철책 훼손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상 없음으로 또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쌓인 눈에 찍혀 있었을 발자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형식적 수색에 그친 겁니다. 밤 9시 20분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보존 GP에서 열상 감시 장비로 김 씨를 처음 발견하고 뒤를 쫓았지만 밤 10시 40분쯤 300m를 더 전진한 김 씨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측 철책까지 넘은 뒤 500m 전방의 초소에서 북한군 3명과 접촉하는 장면에 우리 군이 마지막으로 포착한 김 씨 모습입니다. 귀순 후 서울 노원구에서 청소 용역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달 30일부터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월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질책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한 사람에게 2번이나 군사분계선이 뚫리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군이 떠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하루 사이 111명 늘어 총 1,318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오미크론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이나 경증이라고 알려졌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21명의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달 26일 이곳에 입원 중이던 90대 여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요양병원에 있다 숨진 90대도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돼 분석 중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로 2차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됐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고연령이다 보니까 기저질환이 있고 고연령 이러한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나왔습니다. 2차 접종을 완료한 70대 해외 입국자로 산소 치료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강한 전파력으로 감염 규모가 커지면 위중증도 많아지므로 델타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이나 남아공 등에서 오미크론 증상이 가볍게 나타난 것과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연 감염이 많은 나라와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 감염이 극히 적었던 이런 국가는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 0.3%였던 오미크론 검출률은 8.8%로 급증한 만큼 방역 전략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역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현재 36% 정도인 부스터샷 접종률을 설 이전까지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오늘부터 백신 2차를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방역 패스 효력이 없어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첫날부터 식당과 카페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손님이 출입구에서 QR코드를 찍자 소리가 납니다. 한 달 전 추가 접종을 마쳤지만 전자출입명부 앱 업데이트를 못한 탓에 미접종자로 표시된 겁니다. 안심콜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웬만한 젊은 친구들도 그냥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젊은 층도 깜빡하고 부랴부랴 현장에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거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누르셔야 돼요.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뜩이나 장사 안 돼서 손님 없는데 그것마저 하나 일거리가 더 늘은 거잖아요. 바빠서 그거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잘 안 들리니까 거기까지 바쁘게 일하다 보면 안 들려. 1인 업주는 장사도 안 되는데 인건비를 부담하느니 과태료를 내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오히려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는 아싸리 벌금 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부담 속에 시작된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3차까지 맞으면 좀 더 면역 확률이 올라가니까. 자유가 없어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되게 침해받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정부는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지침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서울의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0cm 막대기로 직원을 살해한 사건 속보입니다. 대표가 폭행 이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4번이나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직원을 70cm 막대기를 이용해 엽기적으로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3차례였습니다. 경찰은 첫 112 신고가 폭행 중 이뤄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한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5분 뒤에는 전화를 걸어 웅얼대다 끊었고 경찰 도착 뒤에도 대응이 허술하다고 항의하며 또 한 차례 신고했습니다. 한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직원이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을 땐 직원이 술에 취했으니 건드리지 말라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한 씨는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는데 유족들이 확인한 CCTV에는 이런 모습이 모두 담겼습니다. 한 씨가 오전 9시쯤 4번째 신고를 한 건 112가 아닌 119였습니다. 같이 술 마신 친구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당초 자수한 걸로 알려졌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행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유족들은 참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장 착하다고 사장 좋다고 내가 태권도 사범 자리까지 봐준다고 했는데도 나도 거기서 일을 한 거야. 최초 출동 후 병원으로 옮기지 못한 채 7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정적으로 힘들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메이크업 되는지 확인하고 그때 만약에 119라도 불렀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맥박이 있고 다른 외상이 없어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새해 증시가 문을 열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대 임플란트 업체의 자금 관리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잠적했는데 금액이 1,800억 원,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 횡령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40대 직원 이모 씨를 고소한 건 지난달 31일. 이 직원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잠적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자기 자본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입니다. 이 씨는 예금 잔액을 보여주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예금이 정상적으로 있는 것처럼 꾸몄고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빼돌렸습니다. 회사 측은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 자금 담당자의 특수성을 악용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공시를 통해 알려졌고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거래는 정지됐습니다. 매매는 상장 적격성을 심사할지를 판단하는 결정일까지 중단됩니다. 잠적한 이 씨를 놓고 증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식을 1,400억 원 넘게 거래했던 슈퍼개미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경찰은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인지를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회사 측은 자금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으로 다 회수될 거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민영사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범행에 동원된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요소수 대란의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엔 석탄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 물량 2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 한 달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나라 간의 석탄 구하기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장 가격 급등이 걱정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연말 석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채굴한 석탄 대부분 해외로 수출해 국내 발전소 돌릴 물량이 부족해지자 한 달 동안 수출 빗장을 건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발전용 석탄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해 약 4억 톤 가량을 전 세계에 공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물량의 20%를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오는 만큼 긴급회의를 열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내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1월 달 중에 동조치가 발표된 만큼 엄중한 상황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들 간의 석탄 확보 경쟁 과열 및 가격 상승, 중국과 인도의 상황 점검도 이달 도입 물량 절반은 이미 선적되거나 출항했고 업체들이 확보한 재고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박에 실린 석탄도 강제로 내려 자국 발전소로 먼저 보내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인도네시아 석탄 비중이 60%에 달하는 중국에 다른 나라 물량까지 빨아들일 경우 석탄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호주 뉴캐슬탄 기준으로 지난해 최고 3배 넘게 치솟았다. 현재 2배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사태가 다시 급등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겁니다. 석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만약에 재고가 부족하면 석탄을 빨리 구매해야 되니까 석탄 가격 인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최근 석탄 부족으로 예기치 못한 요수수 사태를 겪었던 만큼 산업 전반에 걸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번지며 겨울축제가 줄줄이 취소됐죠. 특히 산천어 축제 등 물고기를 많이 준비해둔 지자체가 있는데 이 물고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경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산천어 축제장 옆에 마련된 냉동창고. 손질된 산천어가 담긴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예정됐던 산천어 축제마저 취소되면서 가공식품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이처럼 활용되는 산천어는 30만 마리, 무게만 90톤이 넘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산천어는 일주일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가공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산천어는 살코기 캔과 묵은지 통조림, 어묵 등으로 재탄생합니다. 하지만 행사를 처음 취소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사람들의 관심이 저조해 다 팔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완판하고 추가로 제작을 했고 올해도 완판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를 열지 못하게 된 홍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 축제가 취소되면서 갈 곳을 잃은 송어는 10톤이 넘습니다. 당초 주민들에게 송어를 판매하는 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 탓에 이마저도 취소됐습니다. 홍천군은 고민 끝에 송어를 1년간 더 키워 다음 축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00에서 800g인 송어를 최대 1.5kg에 이르는 대형 송어로 키운다는 겁니다. 맨손 잡는다든지 아니면 낚시터에서 이제 잡았는데 갑자기 엄청 큰 게 들어오면 사람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좀 슈퍼 송어로 이제 키워보려는 모험이고. 한때 겨울 축제에서 효자 노릇을 하던 물고기들. 코로나 여파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2건이나 발의됐다면서 분노하는 내용인데요. 전국 곳곳의 맘카페 등에서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인증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대체 왜 이런 해석이 나온 걸까요? 먼저 최근 발의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기금의 재원을 보면요. 80조에 따른 벌금, 83조에 따라서 징수한 과태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바로 이 조항을 놓고요. 미접종자에게 거둔 벌금으로 기금을 만들겠다라는 거라고 해석하는데 오해입니다. 해당 조항이 속한 감염병 예방법을 볼까요? 감염 환자로 의심되는데 검사를 거부하거나 감염 여부, 진료 이력을 거짓으로 밝힌 사람에게 벌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미접종자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입니다. 다른 행정청에서도 과태료 징수를 대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두고 질병관리청이 과태료를 거둘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은 대포차처럼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거두려는 것일 뿐이고 백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비접촉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갑이 없어도 그리고 신용카드가 없어도 내 차 번호판 그리고 내 얼굴만 있으면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현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차에 탄 채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 안녕하세요. 현관 고객님 도와드릴게요. 카페라떼 따뜻한 거 하나랑요. 주문이 끝난 뒤 등록하신 걸로 결제 바로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운전자는 바로 음료를 받아 나갑니다. 결제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드라이브스루 매장 앱에 차량 번호와 이 카드 번호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번호 인식만으로 이 자동 결제됩니다. 운전 중 지갑을 찾거나 휴대전화를 꺼낼 필요가 없어 벌써 200만 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간식거리를 셀프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가격 확인 뒤 살짝 마스크를 내리고 인식기에 얼굴을 보여주자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동전 한 입, 카드 한 장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입니다. 은행이나 편의점 매장에 설치된 등록기에 미리 본인 카드와 얼굴 정보만 넣어두면 내 얼굴이 곧 지갑이 됩니다. 코로나19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비접촉 간편 결제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한 달 남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방역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된 인구 1,300만 명 도시 시안에서는 시민이 방역 요원에게 구타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남성이 방역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갑자기 방역 요원이 맨손으로 남성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요원은 목까지 조릅니다. 도시가 봉쇄된 가운데 이 남성이 배가 고파 몰래 만두를 사러 나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민 구타에 중국 누리꾼들도 과도한 통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공안 당국도 과도한 조치임을 인정하고 방역 요원 2명을 폭행 혐의로 체포하고 구류 7일형을 내렸습니다. 1,300만 명이 사는 시안시 전체를 포함해 인근 지역을 합친 통제 인원만 1,700만 명으로 이들은 일주일 넘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음식도 배급만 받는 상황입니다. 社区层面呢，就会面临着越来越多的保供的压力，保障能够使居民呢在家里安心待得住。 시민들 불만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시안시 고위 공무원을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免去王斌同志雁塔区委书记职务，免去崔诗月同志雁塔区委副书记。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안에서는 지난달 9일 이후 1,6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안뿐 아니라 저장성 닝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업체에 원단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확진자가 나와 물류 공급 차질도 우려됩니다. 중국 당국은 닝보시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편도 항공편의 운행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외국인 선수가 없는 여자 농구계에서 국내 최장신 센터 박지수가 코트를 마음껏 호령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띠 스타인 박지수의 압도적인 플레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정윤철 기자입니다. 박지수에게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현란한 골밑 공격과 수비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오늘 추격 의지를 꺾는 정확한 3점 슛까지 키 196cm로 국내 최장신 센터인 박지수가 새해 첫 경기부터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며 압도적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농구 무대를 경험하며 노련미를 더한 박지수는 특히 어시스트에도 눈을 떴습니다. 박지수가 외곽으로 공을 빼준 뒤 슈터 강희슬이 3점 슛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은 KB스타즈의 핵심 전술입니다.
어쨌든 호랑이 해고 이제 저의 해라고 좀 느끼고 싶어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박지수는 득점과 리바운드 1위를 달리며 KB스타즈의 독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지수는 코트 밖에서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소감도 밝혔습니다. 농구 외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선수가 사라지면서 더욱 팽팽해진 여자농구. 리그 최강자 박지수가 올 시즌을 자신의 동무대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정일철입니다.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쪽 지역에 건조한 바람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안 지역은 목재의 건조함을 나타내는 시료 습도가 25%.